약달러의 세계, 미국 경제의 유불리. 먼저 달러 가치 하락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측면도 있다. 첫째,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기간 중 체결된 협정들이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 중후반부터 상당수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했기에 기대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최근 리쇼어링이 거론되지만 높은 임금 구조와 비효율적인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 재유치는 쉽지는 않다. 둘째, 약달러는 미국 관광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관광객 유치는 수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은 단순한 환율 문제만이 아니라 이민 정책과 국가 신뢰도 같은 비환율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셋째, 애국 자산 투자 매력도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파리의 아파트를 사려면 유로화가 필요하므로 달러를 팔고 유로를 매입해야 한다. 약달러와 유로 강세가 겹치면 자산 매각 시 환차익까지 더해져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약달러는 동시에 큰 비용을 수반한다. 첫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가계 구매력이 약화된다. 둘째,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이중 목표 사이에서 난처해진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2% 목표치를 상회하며 노동시장도 견조하다. 향후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으나 연준은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연준에 대한 신뢰 훼손과 미 국채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 전쟁의 피해는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사례를 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일본 민간 투자자들은 200억 달러 이상 해외 채권을 매도했다. 첫 주 동안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는데 이는 일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원인이었다. 그 결과 달러가 엔화로 환전되면서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9%나 상승했다. 그러나 엔화 강세는 일본 경제의 악재다. 스미토모, 도요타 등 수출 대기업은 환율에 민감하다. 엔화 강세와 트럼프 관세는 수출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니케이 지수는 2025년 4월까지 10% 가까이 하락했다. IMF는 일본의 2025년 성장률 전망을 0.6%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무역전쟁 타격을 반영한 것이다. 비슷한 역학이 미국 주요 교역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약달러가 미국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글로벌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효과가 제한된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는데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다. 이 수치조차 향후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약달러 기조는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세계 성장 둔화, 무역 파트너국 피해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한편 건전한 약달러 사례도 있다. 2001년 중반부터 2008년 중반까지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인들은 달러를 팔고 해외 자산에 투자했으며 경쟁력 있는 통화 가치와 강한 글로벌 수요가 맞물려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불균등했다. 수출 기업은 호황을 누렸지만 미국은 300만 개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 상당수는 중국 등 해외 이전에서 비롯되었고 나머지는 기술 발전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AI 확산은 이 같은 구조적 일자리 축소를 가속할 전망이다. 역사는 약달러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보여준다. 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미국과 세계 모두에 유익하게 활용할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상징적인 사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비용 확대와 경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부각되자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무디스는 1949년 이후에 처음으로 2025년 5월 16일 미국의 최고 등급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은 더욱 상징적이다. 무디스는 미국 예산 적자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뒤돌리기 위한 미 의회의 반복된 실패를 그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는 앞으로 10년 안에 적자가 국내 총생산 GDP의 9%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법안은 소위 감세 법안으로 트럼프 자신은 이를 아름답고 거대한 법,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불렀다. 하지만 동 법안은 2017년 트럼프의 핵심 성과였던 세제 감면을 연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연방 부채를 수조 달러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약 3조 내지 5조 달러의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하위 위원회에서 215대 214 단 한 표 차로 통과되었으나 상원 통과까지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이 무디스로부터 AAA 신용 등급을 잃는 것에 의해 각각 AAA에서 AA+로 강등됨과 정부 부채 우려는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다수 관세를 유예하며 뒤찾은 시장의 평온을 위협한다. 문제는 무역에서 촉발된 관세 전쟁이 금융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다는 점이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 배경에 세제 감면 법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이자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전미 주요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 등급에서 한 등급 낮춘 셈이다. 이처럼 미국 채권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이상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이자 비용 부담으로 뒤돌아오는 순환을 만든다. 미국 자산 수요의 약화와 높은 적자를 고착시키는 재정 절차의 경직성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다. 불안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며 약 1.5% 상승했다. 다소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미국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파산은 점진적으로 오다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은 미국의 지출과 부채 상황을 보면 매우 적절하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위기를 향한 모멘텀이 축적되고 있다. 수십 년간 부채 우려가 큰 사고 없이 지나갔음을 떠올리면 이런 경고를 과소평가하기는 쉽다. 1988년 미국 연방 부채가 GDP 대비 지금의 절반 이하였을 때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퍼는 이미 국가 재정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장기적 문제가 빠르게 단기적 문제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며 적자의 영향이 점점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과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국채를 구매하면서 부채 문제는 뒤로 미루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 역학은 그린스펀 경고를 현실적 위협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자산에 얼마나 투자할지 재고하기 시작했고, 의회에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재정 건전성보다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를 통해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동시에 정부의 재정 여유를 축소시켜 근본적인 예산 문제를 악화시킨다. 즉 고금리는 성장 둔화를 낳고, 성장 둔화는 더 큰 적자를 낳고, 이것은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미 의회의 양당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의회가 지출을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에 손을 대며 대응해 왔다. 예를 들어 최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발표한 예산 법안을 보면 몇몇 감세 조항은 일반적인 10년 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표준 공제와 자녀세 공제 인상 등이 포함된다. 감세 조치를 임시로 설정하면 10년 예산 계획상의 전체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의회를 통과시키기 더 쉬워진다. 동시에 차기 행정부와 의회로 부담을 이율하는 결과가 된다. 대개 유권자들은 재정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스탠퍼드 대학과 연계된 보수 성향 싱크테크 후보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연방 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의회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단 17%만이 사회보장 제도가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트럼프의 2017년 감세 법안을 10년 더 연장할 경우에 적자가 늘어난다고 인식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인식이 엇갈리는 한 미국 양당은 계속해서 재정 해결을 교묘히 활용하려 할 것이다. 워싱턴에서 임시라고 설명드린 대부분의 조치는 실제로는 거의 항상 영구화된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미국 재정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일부 관세 수입을 손실 세수의 일부와 상쇄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의 비용은 약 2.5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30년 후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1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과 수단뿐이다. 무디스의 결정은 이런 재정 경로에 실질적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중 하나는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 수요다. 이들이 미국 재정 위험 증가를 반영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국채이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 피터슨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국인이 보유한 미국 공개시장 국채 비중은 1970년 약 5%에서 2024년 말 기준 약 30%까지 상승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당연히 국채 비중을 줄이려 할 수 있다. 역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계획을 잠정 연기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사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의회에서 부채의 수치는 정말 무섭다라고 말하며, 위기가 터질 경우에 경제가 갑자기 멈춰버릴 수 있으며 이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커져가는 부채 부담은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미국의 부채 유지 비용을 더욱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의회가 정책 경로를 바꾸도록 유도할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점진 경로에서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로의 전환 가능성이 분명히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 경고음은 달러와 약세의 전조일까? JP 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조만간 미국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이는 곧 미국의 달러와 즉 달러 패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 위기에 대한 경고는 금이나 다양한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부채 위기를 과장한 경고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헛웃음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 국채와 달러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달러와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가 미 국방비 예산보다 500억 달러가 많은 8,800억 달러를 넘어섰음에도 워싱턴은 여전히 무책임하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올해 연방 정부의 이자 지출만 해도 국방비를 초과하며 메디케이드 장애보험, 푸드스탬프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과거 늑대가 온다며 경고했던 이들조차 이제는 귀 기울일 만한 수준의 경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에서 보듯 미국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은 1992년으로 당시는 61%였다. 1991년에는 58%였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92년 61%를 기록한 뒤에 1998년에는 다시 60%로 떨어지기까지 7년이 걸렸다. 이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한 클린턴 대통령 시기이다.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는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라크 사태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해 2004년부터 다시 60%를 기록했고 2005년도에는 61%로 올랐다. 이는 2001년부터 2009년 집권한 조지 부시 대통령 시기이며 이후에 미국은 OECD에서 경계선으로 주목하는 GDP 대비 국가 비율 부채 60% 아래로 다시 내려오지는 못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 이후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에는 감세법 시행, 이어 2019년 이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재정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120%의 적자에 이르렀다. 2024년 기준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4.3%에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0%를 훌쩍 넘어 100%에 가까워진 계기는 2008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였다. 하나는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천재지변이었던 팬데믹이다. 2008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0.1%에서 2009년도에 마이너스 2.6%를 기록하며 이전까지 잠재 성장률 2.5%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던 미국 경제는 2020년 다시 마이너스 2.2%를 기록했다. 이 두 차례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재정적자 누적 규모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처럼 세계 제1의 경제가 2.5% 잠재 성장률을 바탕으로 웅장하게 나아가던 미국 경제는 이처럼 두 차례의 내부 충격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 악화되는 구조로 전락했다.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는 미국 경제가 심장마비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년, 길어야 4년이라고 경고한다. 투자은행의 라라드 CEO이자 전 백악관 예산국장인 피터 오르자그 역시 과거 정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지출과 채무의 지속 불가능성을 경고했는데 늑대가 온다는 말을 너무 자주 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제 진짜 늑대가 눈앞에 있다고 다시 경고한다. 미국의 파산 혹은 달러와 위상 추락을 늑대의 습격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 효과는 늑대보다 더한 괴물의 습격일 수도 있다. 최근 상원에 제출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그 늑대를 불러들일 미끼가 될 수 있다. 연방예산의원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기존 전망 대비 향후 20년간 국가 부채를 약 10조 달러 특정 조항이 영구화될 경우 최대 5조 달러까지 추가로 늘릴 수가 있다. 게다가 의회 예산국은 앞으로도 채권시장이 이런 지출 증가를 잘 감당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만약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수준인 4.4%를 유지한다면 CRFP는 이제 비용이 추가로 1.8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금리 급등이 이자 부담 확대로 그리고 금리 재상승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한 대로 채권 시장은 균열을 피하기가 어렵다. 겉으로 아직 침착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채권 시장이 곧 붕괴 직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0년 만기 금리가 위기 이후 최고치로 솟았지만 시장 전반은 아직 침착하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이상 없다는 말보다 위기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또 다른 헤지 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는 현재 상황을 경제적 K케이브라고 부른다. K케이브는 프로레슬링에서 모두가 쇼임을 알면서도 진짜처럼 믿어주는 공동의 환상을 뜻한다. 채무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쇼가 계속되는 한 불신을 잠시 멈추고 따라간다는 것이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은 결코 디폴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말처럼 미국은 절대 채무 불이행에 이를 필요가 없다. 미 연준이 개입해 통화를 풀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면 디폴트가 없이도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재정 우위라고 한다. 즉 정부의 재정 우위 상태가 통화 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전환점은 언제일까? 채권 시장이 가벼운 불안에서 자기 먹이처럼 번지는 공포로 바뀌는 계점은 언제일까? 채무 위기의 권위자이다 위기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 명예교수는 채무 위기는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채무 비율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디폴트하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즉 위기는 숫자가 말해주기 전에 터진다. 따라서 레이 달리오가 말한 3년이라는 수치는 참고일 뿐 정확한 계산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스타인의 법칙이다. 즉 지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멈춘다. 트럼프의 관세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미국과 세계 무역전쟁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 둔화를 전망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무역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OECD는 2025년 9월 14일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기준 2024에서 3.3%에서 3.2로 0.1% 낮게 소폭 조정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도 2025년에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15년 3월 전망치 2.2%에 크게 낮아진 수치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역시 2.6에서 1.5로 추가 하향되었다. 참고로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8%였다. 팬데믹 종료 이후에 2023년 말까지 세계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보였으나 이후 환경은 크게 도전적으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관세를 도입했다가 중단하고 이를 다시 일부를 부활시키는 전략을 반복했다. 이는 가까운 동맹국부터 전통적인 전쟁국까지 이르는 새로운 무역협정 체계를 유도하기 위한 진술로 해석된다. 그러나 잦은 관세 정책과 불확실성은 세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상품과 서비스 흐름에 혼란을 야기했다. 미중 관계의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 지정 문제와 얽히면서 달러 위상 약화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상대국에 추가로 10% 관세만 부과해도 향후 2년간 미국 성장률은 1.6%포인트, 세계 시장률은 1%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국방비 지출과 친환경 경제 전환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유로존 20개국의 경제 성장률은 25년 1.2%에서 2026년 1.0%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2025년의 성장률은 4.7%로 2026년은 4.4%로 예상되며 이는 봄 전망치의 0.1%포인트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트럼프와 미국 권력의 원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부과한 카드를 활용해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미국의 강경한 힘을 과시했다.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덴마크를 압박했고 파나마 문을 다시 확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에 대한 이민 정책 문제를 빌미로 처벌적 관세를 위협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했다. 파리 기후연합에서는 세계보건교회에서도 탈퇴했다. 2025년 4월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발표해 글로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추가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며 방향을 바꾸었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지속되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집중적으로 견제한 워싱턴의 주요 경쟁 상대였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 질서를 구축해온 강렬한 저의식이 깔려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거대한 구매력과 군사적 안정성에 의존하는 만큼 그는 무역 상대국에 간섭하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협력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인식에 보였던 것이다. 트럼프의 논의는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덜 의존하는 쪽이 더 큰 이점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자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그 불균형이 베이징에 대한 압력의 명분이 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힘으로 비생산적인 사용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존중하는 대신에 동맹을 미국을 속여온 존재로 주장하며 공격했고 이로써 미국 전반의 기반을 스스로 악화시켰다. 무역에서 비롯된 권력은 물질적 역량에 기반한 하드 파워다. 그러나 지난 80년 동안 미국은 강연한 비용 부과가 아닌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도 축적해왔다. 현명한 정책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함께 활용한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이어야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애교 정책이 계속된다면 미국 자신에게 혜택이 주어온 국제 질서의 붕괴가 가속될 것이다. 국제 질서는 국가 간의 안정적인 권력 분배, 행위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정당한 규범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지도 안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둥을 흔들었다. 자금의 쇠퇴는 단순히 일시적 격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시도는 오히려 미국의 세계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통적으로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냉전기의 군사 경쟁을 통해 권력을 확보했다. 9. 그러나 무역을 둘러싼 상호의존적 관계에서는 비대칭성이 중요하다. 무역 적자를 거두는 국가는 그만큼 취약해지고 반대로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 적자국은 관세나 무역 장벽을 도입할 수 있지만 흑자국은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이 점에서 미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중국, 멕시코, 아세안 국가들은 수출입 비율이 2대 1을 넘었고 일본, 한국, 유럽과도 1.4 내지 1.81 수준의 비대칭적 구조를 보였다. 캐나다만은 비교적 균형적인 무역 구조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수입이 3배에 달해 가장 취약해 보였다. 다만 중국은 애플이나 보잉 같은 미국 기업, 미국 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 집단을 겨냥해서 희귀광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취약성을 더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무역 전쟁의 시점은 이 과정에서 변화했다. 멕시코는 여전히 미국에 대해 대응 수단이 부족해 취약했고 유럽은 나토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압력에 자유롭지 않았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연결을 통해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취약했지만 무역만으로 보면 불리한 입장이었다. 권력이란 다른 이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는 강압, 보상, 매력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자는 하드 파워이고 후자는 소프트 파워다. 단기적으로 하드 파워가 우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프트 파워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드 파워 행사에 치중하면서 소프트 파워를 경시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제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왔다. 또한 USAID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소리를 침묵시키는 조치는 미국의 명예와 메시지를 흐리게 했다. 어떤 이들은 국제정치가 본래 거친 게임이라면 트럼프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권력은 두려움과 동시에 매력에서 나온다. 트럼프가 매력의 요소를 간과한 것은 미국 권력의 중요한 원천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프트 파워는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단 한 나라가 매력적이라면 굳이 인센티브나 서로 없이도 타고 갈 수가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면 기꺼이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강압적 태도는 결국 신뢰를 낮추고 상호 의존을 축소하게 만든다. 냉전기의 유럽이 그 좋은 예였다. 소련은 군사적으로 질서를 유지했지만 미국은 초청에 의한 제국으로 나토를 강하게 유지했다.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를 키우는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주변 국가의 갈등, 시민 사회 통제로 인해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인권 문제와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매력을 약화시켰고 2013년 조사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을 중국보다 더 매력적인 국가로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소프트 파워를 훼손한다면 이 수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서도 비롯된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조차 미국의 민권운동가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렀다. 열린 시민사회는 오히려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강압적 태도가 강화된다면 미국 문화에서 파생된 소프트 파워는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의 지도자로 규정하고 미국 중심 질서를 되찾으려는 것이다. 1대1로 같은 인프라 프로그램은 경제적 하드 파워를 제공하는 동시에 타국을 유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보다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는 나라가 더 많아졌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지역주적 행보를 드러낸다면 국내 법치를 훼손한다면 미국의 리더십은 머지않아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세계화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다. 트럼프 대통령과 서구 포퓰리스트들이 부상 후배에는 세계화의 망령이 있다. 이들은 세계화를 마치 악마처럼 묘사했지만 실제 세계화란 단순히 대륙 간 지정학적 상호의 의존성이 확대되는 현상을 뜻한다.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위협하는 것도 미국 산업과 일자리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한 세계적 상호의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였다. 세계화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갖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익한 측면을 공격하고 진정으로 해로운 측면을 방치하고 있다. 세계화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간 미국의 국력을 강화했지만 그가 가하는 공격은 오히려 미국을 약화시킬 뿐이다. 19세기 초에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 우위를 통해 국가 간 무역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개방된 무역은 각국이 잘하는 분야에 특화하도록 만들고 이는 요제프 슌페터가 말한 창조 파괴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는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 미국은 혁신 성장의 최대 수혜자였고 그 효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고통도 있었다. 21세기 들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적응 비용은 주로 노동자들이 부담했으며 정부 보상은 충분치 않았다. 자동화와 해외 무역이 겹치면서 일자리 충격은 더욱 커졌다. 특히 중국의 거대한 수출 공세는 미국 내 긴장을 증폭시켰다. 세계화가 생산성을 높였음에도 많은 개인과 지역사회는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민 역시 세계화의 중요한 흐름이었다.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은 수용국의 숙련 노동을 제공하고 송금은 모국 경제에 기여했다. 그러나 급격한 이민 증가는 정치적 반발을 불러왔다. 이민은 책임이 없는데도 경제 사회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포퓰리즘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트럼프의 2016년, 2024년 대선 승리에도 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세계화가 역행한 사례도 있다. 19세기 말 급속한 무역 이민 확대는 1차 세계대전으로 급격히 둔화되었고 무역 비중은 1970년에야 1914년 수준을 회복했다. 1950년부터 2008년 무역은 급성장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 속도가 둔화되었고 최근 미국의 대중무역 조치가 본격적 무역 전쟁으로 번질 경우에 심각한 충격을 낳을 수가 있다. 다만 막대한 무역 규모는 각국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더라도 완전한 단절에는 높은 비용이 따른다. 그러나 대만을 둘러싼 전쟁처럼 특정 사태는 미중 무역을 급속히 중단시킬 수가 있다. 세계화의 파동은 단절과 회복을 반복해왔다.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상호 의존은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가 없다. 기술혁신과 인류의 이동성이 지속되는 한 세계화는 형태를 달리해도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를 공동선의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간 협력과
지도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은 여전히 경제, 군사, 기술, 문화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국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과 제재를 앞선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국제 질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는 동맹국의 무임승차만 강조하다가 미국이 여전히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결국 미국의 힘은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스스로의 약함을 증명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